네, 이번 시간은요,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생태계는 생물이 환경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눈여겨봐야 되고,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익혀 놓으세요. 생물들은 혼자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생물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 개체 한 마리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무리를 이루는 군 짤을 써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걸 좀 먼저 정의해 보자.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개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할 때 개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 요게 중요한데요. 일정한 지역 요것도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개체군 이렇게 말해요. 일정한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진화를 배웠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서 격리가 됐어. 사는 곳이 분리가 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종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종이 아니게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종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개체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지역, 마찬가지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요런 여러 종, 그래서 여러 개체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군들의 집합이라 그래서 군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집 플러스 환경까지가 이렇게 추가되면 이제 우리는 생태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생태계 그랬을 때 환경, 요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그래서 환경과 생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용어를 쓰면 1번, 2번 선생님 분류해 놨죠? 생물이 아닌 것, 비생물적 요인, 환경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비생물적 그리고 환경, 비생물적 환경, 그리고 생물적. 선생님들마다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이거를 아마 섞어서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환경 요인, 비생물적 요인은 일단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오늘 요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위도나 고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 위도 때마다 우리가 열대지방이다, 온대지방이다, 한대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활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하세요.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 즉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 범위를 결정한 것 플러스 생명 활동에 영향을 준다. 요 2개가 또 키워드가 될 거야. 잘 기억하십시오. 생물적 요인은 또 다시 분류가 되는데 생태계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세균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 종종 우리가 식물, 동물만을 얘기한다. 이러한 조사 조심하라 그랬죠. 세균과 같은 이러한 미생물들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이랬을 때 얘네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영양분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양분이라고도 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치? 우리가 자급자족 이렇게 얘기하듯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로부터 얻기도 하고, 또는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생산자는 반드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해. 스스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물 얘네들을 만들려면요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산탄소와 물 이용해서요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만든다. 유기물로 합성 이렇게도 나와요. 유기물이 뭐다? 포도당 광합성의 생성물 산소 말고 요 포도당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유기물을 합성 정확하게 아십시오. 소비자 스스로 양분 만들지 못하지. 그러면 생산자가 됐겠지. 다른 생물을 섭취합니다.
소비한다는 표현도 해요. 그러면서 양분을 얻어 취득해 1차, 2차, 3차 이렇게 최종까지요. 소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유기물을 소비한다 또는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해자는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고요. 그러면서 양분을 얻게 되거든.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다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름에서 따서 우리가 분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분해자가 분해를 잘 해주면 이건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간 CO2 그리고 H2O 다시 생산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얘들을 익혀야 되는데 광합성 식물들 당연하죠. 바다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조류라고 해요. 이거 새 아니야. 해조류. 오케이? 해조류를 해자 빼고 조류라고 했을 때 조금 착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요. 생산자도 있고 1차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중에서 일단 1차 소비자 대부분 초식동물이고요. 육식동물은요, 이제 더 상위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경우가 많고요. 분해자는 미생물, 세균, 곰팡이 잘 이해하는데 버섯 같은 것들 조금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네, 밑에 조류나 플랑크톤 요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은 해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십시오.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지금 생물과 비생물, 즉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나갑니다. 왼쪽 박스 보시면 얘네들은요 지금 환경 요인이 되겠죠. 비생물적 요인 그리고 여기는 생물적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생물적 요인 내에서 우리가 구분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상황 환경 플러스 생물 요거를 합쳐서 우리는 생태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말고 서로 작용이다 반작용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관계냐. 환경이 생물한테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화살표 잘 봐야 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작용은요 환경이요 생물한테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그래서 적응하고 또 진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시 구분하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올 거거든. 빛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식물들 생장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겨울이 되면은 춥잖아. 그래서 겨울잠을 자게 되는 상황. 가을이 되면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이런 상황들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물들이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한 거야. 그런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 상황도 있겠죠. 생물적 요인들이요. 이렇게 환경에게 영향도 줘요. 작용의 반대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작용은요. 생물적 요인이 환경에게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환경의 구성 성분이나 이러한 조성들이 변하게 됐는데 낙엽이 분해됐어. 그러면 토양 입장에서 토양 환경이지 비옥해지는 변화되는 상황. 지렁이가요. 토양 뚫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멍이 통하는 공기의 구멍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통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초원이 황폐해지거든.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준 겁니다. 광합성을 합니다. CO2는 흡수하고 우리 O2 얘는 생산하지. 그러면 공기의 성분 조성이 변화하는 이런 상황 반작용이라고 해요. 예시 구분하는 거 문제 잘 다뤄지니까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생물들 간의 이러한 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물적 요인끼리의 영향을 얘기하고요. 서로 먹고 먹히는 우리 먹이사슬, 먹이 관계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이러한 영향을 서로 주고 가는 걸 상호작용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환경과 생물 상호작용하지.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시들이 들어가 있을 때 절대로 환경이랑 생물과의 관계가 상호작용 아니야. 오케이? 상호작용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생물끼리의 관계다라는 거, 요 예시랑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환경이랑 관련된 건 작용 아니면 반작용 이렇게 두 가지고 생물적 요인끼리 그때 우리가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우리는 5가지 환경적 요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빛부터 들어갈게요. 분량을 보면 알겠지만 빛, 온도, 그리고 수분에 해당하는 거, 물, 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빛은 일단 세기가, 그리고 파장이, 그리고 일조시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또 빛 내부적으로도 3개로 분류가 또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해당하는 거를 캐치해야 돼요. 일단은 빛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대부분이요, 태양의 빛, 빛을 에너지 자원으로 우리가 씁니다. 생물은 빛의 세기, 파장, 일조시간 등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빛의 세기가 중요한 생물들은요, 당연히 식물들이겠지. 그쵸?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물론 해조류들도 밑에서 나올 거고요. 식물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종류가 일단 달라집니다. 빛이 센 곳, 많이 들어오는 곳, 빛이 약한 곳, 이렇게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달라지는 건데, 같은 식물 내에서도, 즉, 한 종류 내에서도 잎의 두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것들 확인하시고, 숲의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강하다. 이건 당연하겠죠. 좀 더 직접적으로 태양을 받겠지. 그랬을 때 위쪽은 센 빛, 아래쪽은 약한 빛.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식물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종을 얘기하는 거고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식물 잎이 두껍고 약한 곳에서 서식하는 건 식물 잎이 얇은데 얇은 것뿐만 아니라 얇고 넓다. 넓은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겠죠. 강한 빛을 받는 상황, 그럴 때 잘 자라는 상황, 양엽이라고 하고요. 양지식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약한 빛은 음엽, 음지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강한 빛을 받으면 우리 모두 그 빛에 해당하는 세기를 다 흡수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로 인해서 두꺼워집니다.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지는 요 상황. 잎이 두꺼운 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오케이. 그래서 잎이 두껍다. 그러면 약한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광합성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광합성을 해야 식물들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그 표면적을 넓혀야 얘네들이 빛이 적게 들어오지만 넓게 퍼뜨리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광합성을 하게 돼요. 따라서 잎이 얇고 넓다까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빛의 양과 투과율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요거 체크. 적은 양으로도 최대한 광합성을 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면 조직이 더 발달했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해면 조직이 울타리 조직보다 조금 더 두터워지는 건 있지만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됐다 또는 발달이 안 됐다, 덜 됐다 이런 식으로 먼저 기억을 하세요. 빛의 파장 들어갑니다. 빛의 파장은 일단은 해조류들한테 영향이 있는데요. 수심에 따라 그 깊이까지 도달하는 빛의 파장 영역이 달라요. 양도 다르고 그래서 서식할 수 있는 해조류가 달라집니다. 광합성이 사용하는 빛이 다르다 보니까 해조류들이 살 수 있는 위치, 서식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은 빛과 파장의 관계, 빛의 에너지, 크기 파장과는요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파장과 에너지 파장이 길면은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우리가 빛 수심이 깊은 곳까지 도달 못합니다. 그게 뭐냐? 적색광.
파장이요 길고 얕은 곳까지만 그래서 투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순서냐면 적외선 쪽이 파장이 긴 쪽, 에너지는요 작은 쪽. 자외선 쪽이 우리가 더 에너지가 세거든. 파장은 짧고요. 에너지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적외선은 따로 차단 크림 이런 걸 바르진 않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색광으로 우리가 주로 광합성을 하는 나머지 애들 이렇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두터운 부분 여기가 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녹조류. 녹조류가 잘 분포합니다. 수심이 얕은 곳은요. 황색광은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얘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는 적색광과 청색광 이 자색 쪽을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고요. 얘는 중간이고요. 중간 정도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종류를 알아야 돼요. 갈조류. 어떠한 해조류가 분포하고 그것들의 실제 예시는 무엇인가 이거 매치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청색광은요 파장 짧고 깊은 곳까지 투과가 가능합니다. 왜? 에너지가 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깊고 깊은 곳까지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홍조류가 잘 서식해요. 그래서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이거랑 조류의 색깔 요거는 다르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적색광 그래서 홍조류 분포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든. 당연히 틀리지. 적색광 요렇게 홍조류 아닙니다. 청색광 녹조류 아니야. 얘네가 반대. 그래서 보색관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색을 띠는 요걸로 해당하는 파장빛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오케이. 녹조류의 대표 파래, 갈조류 대표 미역, 그리고 홍조류 대표 김. 이런 것들 바꿔놓습니다. 조심해서 잘 찾으세요. 1조 시간은요. 일단은 광주리성 이런 용어를 잘은 안 써서 1조 시간으로 우리는 기억하면 되고 하루 중에 그냥 햇빛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야. 낮의 길이를 뜻한다 라고 보면 돼요. 봄과 초, 여름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가을은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에게서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개화 또는 열매를 맺는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생식주기와 수면주기 이렇게 영향을 줘요. 따라서 번식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 식물은 개화, 꽃눈이라는 거를 형성해야 그 다음에 꽃이 피거든. 그래서 개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데 1조 시간이 길어지면요. 장일식물이라 그래서 봄, 초여름에 개화하는 꽃들. 오케이? 단일식물은 뭐냐면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개화하는 개화에 더 유리한 이렇게 식물들을 분류해요. 그래서 대표 벚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한 번쯤 보지 않으면 양배추, 시금치 이런 식으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학교 교재마다 예시 드는 거는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 우리가 챙겨놓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자산이 되겠지. 국화나 코스모스 이런 것도 대표 가을 개화 식물입니다. 단일식물. 동물은 생식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호르몬 합성하고 분비하는 이러한 양이나 시기가 달라져요. 번식 시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꾀꼬리 종달새타 봄에 번식을 하는 대표, 송어노루는 가을에 번식을 하는 대표입니다. 요거 아시고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량 요거는 잘 안 다뤄서 일단은 선생님 스킵할 거고 학교마다 적용을 할 거예요. 1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시기 요거는 좀 우리가 보는 법을 알아놓는 게 좋은데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일단은 장일식물인데 개화를 했다 그리고 안 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낮 밤을 12시간 평균으로 잡았을 때 낮이 길구나 그래서 장일식물이 개화하는구나. 낮이 짧아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일식물이 개화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식물이 장일 식물인가 단일 식물인가 이거부터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개화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밤이 더 길어야 돼. 반대로 낮이 더 짧아야 돼. 그럴 때 우리 단일 식물들의 개화에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밤이 짧을 땐 개화 안 하고요. 밤이 길 때 개화합니다. 낮이 짧을 때 개화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식물 A, B가 일단은 장일 식물인가 단일 식물인가 요거부터 좀 우리가 판단 후에 밑에 상황에서 개화 여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먼저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요거 먼저 판단해 보세요. A 식물은 지금 요 24시간의 절반, 낮의 길이가 더 길죠. 이렇게 길 때 요게 끝이 아니라 개화한다. 요걸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A 식물은요, 장일 식물이네요. 오케이. 그리고요, B에 해당하는 애는 지금 밤이 더 기네요. 낮이 짧을 때 개화를 했네. 그러니까 얘는요, 단일 식물이고요. 요렇게 장일 식물인지 단일 식물인지 이것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24시간의 딱 절반 그것을 우리가 한계암기라는 이론적 값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계속 밤이 지속되는 걸 지속적 암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암기와 지속적 암기를 가지고 우리가 개화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장일 식물의 경우 지속적인 암기가 한계암기보다 짧아야 돼. 그 말은 한계암기는 여기 절반, 지속적 암기는 요만큼. 그러니까 지속적 암기가 더 짧죠. 그래서 개화한다고요. 단일 식물의 경우는요, 한계암기보다 지속적 암기가 더 길어야 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한계암기를 평균적 밤 12시간으로 생각하면 돼. 지속적인 암기가 더 길다? 그 말은 낮이 짧아졌구나.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느냐?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암기 상황이어야 단일 식물의 개화 조건이다. 요 얘기야. 그럼 보자. A 식물은요, 장일 식물이고요. 한계 암기. 이론과 지속적 암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짧지. 그래서 개화합니다. 우리가 요거 전체를 지속적 암기라고 보면 안 돼. 이렇게 잠깐의 섬광이라고 잠깐의 명기가 들어왔지. 빛이 잠깐 쪼여진 거야. 그런 것들은 지속적 암기에서 끝나는 지점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럼 봐봐. 식물 B는요, 단일 식물인데 한계 암기로부터 지속적 암기가 긴 구간이 여기죠. 요랬을 때 얘 역시 개화 여부 안 합니다. 개화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일 식물이라면 개화를 했겠지만 B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개화를 안 한다. 요거를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내용 한번 익혀 놓으세요. 그럼 다음 온도로 갑니다. 빛 분량이 길지 분량이 긴 것 당연히 비중 크겠죠. 온도와 생물의 관계는요. 생물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거는 효소예요. 효소 기억납니까? 효소의 주 성분 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뭐랑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느냐? 온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최적 온도, 최적 pH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영양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온도가 벗어났다. 최적 온도가 벗어났다. 그러면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적 온도 범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적응 현상이다라는 건 얘들아 환경에 의해서 적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진화하게 된 오늘의 키워드예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적응 현상 이것들을 잘 써 넣어야 그래야지 점수 깎이지 않고 이렇게 키워드 채점이 될 겁니다. 동물에서 일단은 두 가지 변온 온도가 주변에 맞게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정온 주변과 상관이 없이 안 달라진다.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 그래서 동물에서 먼저 구분해서 볼게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체내에서 뭐를 못해?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거나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대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적응하는 건 온도 변화, 외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몸의 색을 바꿔서 열 흡수 방출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 겨울잠 자지 않고 이런 것들도 변온 동물들이 온도에 적응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겨울잠, 선생님이 왜 동그라미 쳤느냐? 겨울잠은 정온 동물도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요거 중요해. 집중하세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이 되어 있는 포유류, 조류 이게 대표 정온동물인데 먹이가 부족한 겨울이 되죠. 그러면은 기온도 낮아지고요. 우리는 겨울잠을 잡니다. 결과는 같아. 변온동물도 겨울잠, 정온동물도 겨울잠. 그런데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겨울이 돼서 기온이 낮아지면 체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온동물, 겨울잠을 잔다? 틀립니다. 절대 아니야. 정온, 물질 대사, 겨울에도 잘합니다. 왜? 정온, 온도가 잘 유지돼요. 물질 대사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만 맞춰주면 잘 진행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들, 정온동물들은요.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겨울잠을 잔다? 앞은 전혀 틀리고 겨울잠 요것만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공부를 대략 대충 이렇게 할 때 쓱쓱 보고서 빨리빨리 겨울잠 잔다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게 되겠죠. 얘는 그럼 왜 그러냐?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겨울잠을 잡니다. 왜? 우리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요 먹이사슬에 해당하는 관계로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얻는데 섭취하면서 소비하면서 그런데 겨울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생물들이 어쨌든 활발하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섭취량이 줄면 우리가 가진 걸로 조금씩 그 긴 겨울을 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정온동물들의 겨울을 나기 위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이유 전혀 달라요. 철새와 일부의 어류는요. 계절에 따라 서식자기 적절한 기온으로 우리가 찾아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철새 이렇게 말하지? 계절형 요거는 좀 오답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몸의 크기, 형태, 색깔 이런 것들로 대표 호랑나비가 봄형, 여름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랑 헷갈리느냐? 일조시간. 왜냐? 일조시간도 뭔가 온도랑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아. 낮이 길다, 따뜻하다, 봄이랑 여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거 온도야, 일조시간이야 가장 많이 낚이는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깃털이나 털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잘 적응한 거야. 피하 지방층도 두꺼워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예시 요거 서술형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일단 몸집은요 큽니다. 몸의 말단부는요 작아요. 왜냐? 몸집, 몸통, 몸의 말단부 이거는 꼬리나 귀 얘네들의 역할이 달라. 몸집은 열을요 잘 킵하는 거야. 그래서 열을 보유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몸의 말단부는요 열을요 잘 방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곳에 사는 더운 곳에 사는 이런 생물일 때 얘네들의 역할을 잘 조절해 줘야 돼. 일단 추운 지방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요 열을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열을 잘 보유하기 위한 적응 현상으로요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걸 막아야 돼. 그러다 보면 몸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몸집은 커야 되겠지. 몸집이 커야 그래야 열을 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몸의 말단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출을 덜 할 거 아니야. 이게요 추운 지방. 이해됩니까? 따라서 추운 지방의 대표 북극여우와 더운 지방의 대표 사막여우를 우리가 분류하는 게 잘 나오는데 열 방출량은 줄여야 돼. 그래서 말단부는 조그매요. 귀가 요렇게나 작죠? 털이 많고 몸집이 크며 말단 부위가 작다.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오케이? 몸집, 열을 잘 가지고 있고 말단 부위는 작다. 사막여우는요 더운 지방이죠. 더운 지방에서는요 몸집이 작아야 돼. 열을 잘 보유할 필요가 없어. 더워 죽겠죠. 잘 내보내야죠. 말단부가요 커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따라서 열 방출량을요 얘는 증가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털은 적고 몸집, 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작고 말단 부위는요 커서 방출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나 크지. 꼬리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꼬리도 좀 작고 얘는 더 큽니다.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그래서 부피 대비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위 부피당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더 두터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접촉 면적에서 열의 방출을 잘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대열은 사실상 또 아까 우리 해조류에서 갈조류 요거처럼 잘 안 나오겠죠. 애매한 것들. 우리가 극단의 예로 더 많이 등장해요. 식물로 넘어갑니다. 식물들은요 온대지방, 우리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요 대부분이 낙엽수예요. 낙엽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떨어뜨리는데 왜냐? 기온이 내려가면 일단 낙엽들 얘네들이 온전히 다 같이 푸르르게 그렇게 살만한 에너지가 없다 이거야. 따라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낙엽을 떨구고 줄기가 잘 버텨줬다가 우리가 다시 잎을 새순을 돋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록수 입장에서는 잎에 큐티클층이라는 동물로 치면 지방층 이렇게 지방층이 존재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지방층이 있어서 항상 푸르르게 상록수 이렇게 버텨낼 수 있어요. 겨울을 납니다.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추가 설명이 났을 때 조금 내용을 봐야 되고요. 아주 추운 지역은 꽃에도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털송이풀, 툰드라 지역의 털송이풀이 대표인데요.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다 라는 거. 일단은 각각의 예시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교재들, 부교재들 이거 기준으로 더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더 알아두는 건 당연히 이득이겠죠. 일단 상록수와 같은 경우 삼투압이다, 어는점이다 갑자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그래프가 등장해요. 이렇게 되면은 또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식물들이 평소에 저장하고 있는 유기물의 상태 그게 녹말이다. 일단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녹말은요 다당류로서 얘보다 포도당 더 크기가 작습니다. 얘는 단당류야. 즉 녹말에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시키면 같은 양 대비 얘는 입자수를 늘린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평소 식물의 저장 상태는 녹말인데요. 이렇게 입자수를 늘린 이유는 뭐냐? 녹말 포도당으로 분해해서요. 입자수를 늘리면 어는 점 낮출 수 있어. 요 상황에서요. 요 입자수가 뭐에 비례하냐? 삼투압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밑에 그림 볼게. 겨울. 보통 우리가 12, 1, 2 이쪽이죠. 겨울이 됐는데요. 그 겨울이 아닌 계절에서 대부분 녹말의 양은 이렇게 높습니다. 높아. 저장된 상태. 그런데 겨울이 될수록 얘네들을요 쪼개요. 겨울이 될수록 이렇게 쪼개면 얘네들을 쪼개면서 뭐가 증가한다? 포도당.
이렇게 포도당이 증가하거든. 그러면은 삼투압은 비례하게 증가하지.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춰주면 잘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고 우리가 잘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 그래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탄수화물의 함량이래요. 탄수화물, 포도당, 단당류로서 단위치였어. 그리고 녹말, 다당류, 더더더더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겨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많은 것 포도당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얘는 줄어들었네. 녹말이구나. 이렇게. 그거랑 삼투압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어요. 삼투압 누구랑 비례? 포도당과 이렇게 비례.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확인. 추운 겨울이 되면요.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 입자를 많게 만들어. 그러면은 포도당이 증가했을 때 삼투압이 증가하고 어는 점은 감소해서 안 언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물과 생물이라 그래서 물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했는가? 물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랑 어쩔 수 없이 공기랑 식물들이 같이 나오면서 어떤 게 포커스인가 여기에서 좀 낚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주어 서술을 그래서 잘 봐야 돼. 일단 물도요.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이죠.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물질 대사, 아까 중요하다 그랬는데 물질 대사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우리 체내에서도 일어나요. 그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걸 물질 대사라고 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랬을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물질 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물은 환경의 수분 조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적응을 했는데요. 동물과 식물도 구분할 거고 그랬을 때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거 수분의 증발을 막은 건지 배설, 배출을 적게 해서 물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게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까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곤충은 몸의 표면이요. 일단 키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틴질 아까 큐티클층 식물의 지방층 요거랑 또 용어가 은근히 비슷한 듯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단단한 외골격으로서 우리가 곤충들 요렇게 키틴질로 되어 있다. 파충류 뱀이나 도마뱀은요 몸 표면이요 비늘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습니다. 증발을 최소화한 거냐 배설, 배출을 최소화한 거냐 구분 잘해야 돼. 조류, 파충류, 알들은요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수분 조절을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생명체가 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막에는 낙타 그리고 캥거루 쥐 얘가 대표 예시인데요. 오줌을 소량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분들 때문에 노폐물들 이런 안 좋은 성분들 배출시켜야 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오줌의 소량으로 즉 아주 농축액으로 내보내면서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도록 이렇게 적응한 거예요. 식물 얘네들은요 건생 중생 요걸 거의 비슷하게 보고 습생 수생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 돼요. 공기랑 같이 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건생 그리고 수생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만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같아요. 경향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기가 더 필요한가 물이 더 필요한가 요걸 가지고요. 건생식물은 공기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물은 조금밖에 얻기가 어렵고 그리고 잘 가지고 있어야 돼.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막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기와 물 요게 관련이 있는 게 공기는 통기 조직이고 그리고 물은요 저수 조직이거든. 잘 저장해 놓는 거야. 통기 조직과 저수 조직 요렇게 그 상황에서 건생식물은요 통기 조직은 거의 필요 없어.
저수 조직을 아주 잘 발달시켜야 돼요. 물을 잘 저장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수생, 물을 아주 잘 얻을 수 있거나 심지어 물 위에 아예 살거나 습지 같은 데 살거나 그럴 때는요. 저수 조직은 필요 없어.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때그때 조달할 수 있는데 통기 조직, 얘가 더 잘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요 포커스, 물 위에 있다, 물이 부족하다, 요걸로 시작이 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수생식물은 어떻게 서술되느냐에 따라서 통기 조직, 즉 공기랑 관련된 비생물적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그리고 물, 여기서는 두 가지 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건조한 지역에 삽니다.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잘 발달되어야 되고요. 심지어 잎에서는 기공이라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수분 증발되는 그런 구멍이 있거든. 그런 게 다 가시로 변해서 증발을 막는 이러한 적응 현상도 나타나요. 극한의 사막 같은 곳에서. 대표 선인장 이해할 수 있겠죠? 중생식물 대부분 육지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건조해.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얘네들 수분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조직을 잘 발달시켜요. 적응한 현상입니다. 습생과 수생은요. 일단 물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뿌리 잘 발달 안 해. 얘네들은 통기 조직이 더 중요해요. 공기가 잘 통하도록 공기 쉽게 이동하도록. 오케이. 수생식물 마찬가지요. 관다발, 뿌리 이런 거 잘 발달 안 해. 얘네들은 원할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잘 보고. 토양과 생물 이렇게 해서요. 토양은 미생물, 지렁이 등 여러 생물에 대한 서식지 그리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무기 양분의 공급처 이렇게 되어 있죠. 물질과 에너지를 잘 순환하게 합니다.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해요. 1번 동그라미. 토양 속에 사는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 분해자죠. 분해자. 근데 이거 분해자에 대한 건 뒤에 나와 있네. 이건 미생물로 들어가면 되겠다. 미생물은 동물의 사자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합니다. 요런 거 바꿔놓습니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그거는 생산자 합성하는 거.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려주지. 그래서 되돌려주는 거 이런 거 물질 범주로 묶을 수 있겠죠.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는 토양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양분을 얻기도 해. 그런데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공기 잘 통하도록. 오케이? 그러면 산소가 필요한, 공기가 필요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세균이 서식하는 요 분포도 좀 달라지는데 공기 함량이 많은 곳이 표면이거든. 그럴 때는요 호기성 세균 이렇게 말해요.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토양 깊은 곳은요 공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류 혐기성 세균. 오케이. 공기와 생물 이렇게 나와있죠. 공기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랬으니까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 뭐다? CO2. 그리고 호흡에 필요한 이런 것도 주어 잘 봐야 되겠죠. O2. 얘네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많이 활발하게 하는 곳에서 CO2 농도는 좀 낮을 거고요. O2, 산소의 농도는 좀 높을 겁니다. 공기 성분 또는 조성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작용입니까? 반작용입니까? 생물들이 광합성하는 거지. 그런데 공기, 즉 환경적 요인이 변했죠. 이건 반작용의 예시가 됐어. 이렇게 매치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1번 동그라미 또 다른 예들. 공기가 희박합니다. 고산지대, 티벳 같은 곳에서는 고산지대, 고산병 들어봤어요? 이렇게 생물들이 빈혈을 얻을 수 있거든. 왜냐? 산소 공급이 뇌까지 원활하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적응 현상이 나타나냐면 적혈구수가요 많아야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운반자의 역할인데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혈구수가 많게 적응해 있어. 그리고 공기가 교환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폐 표면적 폐포라고 하는 여기도 넓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나무는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주변에선 당연히 또 공기 성분이 변화하겠죠? 공기의 이동, 정확하게는 공기의 수평 이동이 뭐냐면 이것은 바람이에요. 공기의 수평 이동으로 발생하는 바람은요, 꽃가루나 종자, 포자 이런 것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생태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선생님, 생물과 환경은 상호작용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걸로써 가능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실제 예를 들면서 실제 예에서 환경이랑 생물이랑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틀리다고. 그것은 작용 또는 반작용으로 답해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지? 고생했습니다. 이론 문제 잘 풀어서 만납시다.